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대 분수령을 맞은 한일 갈등과 한미일 공조 체제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일본 전문가입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 미국 전문가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 교류를 당분간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수님께 먼저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를 파기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교수님. 네, 오늘 안전보장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닌가라고 관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쪽에서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지소미아는 나름대로 일본의 우리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주요한 카드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요. 다만 근데 이 부분을 정말 폐기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표현한 용어가 전략적 모호성이었다면 오늘 아마 전략적 모호성이 어느 정도는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으로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류를 제한적으로 하는 조건부 연장 이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조건부 연장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네. 같고요. 연장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연장을 하게 되는 고민은 역시 문제가 됐던 것은 양국 정부 국민 간의 신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소미아를 계속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연장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굳이 이렇게 부가 조건을 다는 것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생각했을 때 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보이셨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정부의 입장도 아마 연장 쪽으로 지금 네. 기울인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난번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와서 지소미아를 딱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지난 9일 날 에스퍼 국방장관이 왔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은 조금 더 명확하게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엊그저께 해리스 주한미사 대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서 이루어진 정보 교류 교환 협정이 정보 보호 협정이죠. 정보 보호 협정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또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 어저께 김상조 정책실장 말에 의하면 여전히 좀 모호성은 남겨놨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연장하는 것으로 아마 정부 내에서는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24일까지는 이제 네. 결정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정부에서 별 얘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만약 연장을 하면서도 정보 교류를 안 한다 그렇게 하는 발표를 하는 것은 저도 학 교수님 말씀대로 좀 그 논리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쌍방향 상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생각하기는 마치 우리가 한국이 이런 정보 비밀 정보의 창고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열어놓고 일본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볼 수 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원하면 정보를 일본한테 신청을 하고 이걸 보여달라 하면 일본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역으로 일본이 신청을 해도 한국이 같은 형태로 쌍방향 호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국가가 총 35개국이고요. 일본은 33번째로 맺은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러시아랑도 지금 정보교환 이 보호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한국의 영공에 침범을 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간에 필요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연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제안을 한다. 그것을 실행을 할 때 가능은 하지만 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썩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NSC에서 지소미아의 파기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중단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한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 중요한 정보들은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보에 대한 조절권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공유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을 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요. 네. 더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상황에 왔을 때 이 부분을 여기서 그러면은 일정 정도는 제한을 하고라는 식의 부가적인 조건을 단다라는 것 자체가 지소미아를 애초에 설정했을 때의 의미 그리고 유지하는 가치라든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 정부의 논리로서는 굉장히 궁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가 될 경우에 일본으로서는 네. 주일 미군의 철수를 우려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일본 쪽에서는 지금 계속 나오는 네. 얘기가 최근에 한미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어떤 그 칼럼니스트가 쓴 걸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1950년 한국 전쟁 전에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실제로 그어지면서 일본의 안보라는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일본의 보통의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 주한미군 문제가 일본 쪽에서는 가장 커다란 그 네크로서 현재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 셈이죠. 네, 박 교수님. 파기가 됐을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일 미군 철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두 국가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서로 상호 교류를 하는데 제3자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도 35개 국가랑 맺고 있고 일본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한국이 중국과도 이 정보교류 협정을 맺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일미군 철수까지 연계된다. 그 논리는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NSC 앞서서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뭐 가장 핵심은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하겠죠. 지금 실무회담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이후에 하겠다 하는데 여전히 그 북한이 묵묵부답이니까 네.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아마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원래 스티브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소미아랑 직접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말 그대로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것이고 지소미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기 때문에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맡고 있고 그 밑에 부창업보 예를 들어서 마크 네퍼 같은 사람이 실무를 담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북한에 대한 정보 교류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뭐 보도에 따르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비건 대표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정문 교수님. 네. 미국은 그동안 뭐 한국 정부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지소미아는 꼭 유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 정부로서도 그렇고 일본 정부로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죠. 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소미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고 아니면 전혀 뭐 얻을 수 없고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삼각 동맹까지는 아직 우리가 발전하지는 못했고요. 네.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이후에 계속해서 한일 간의 안보 교류를 확대하고 그것을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활적 이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일단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나아가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를 밝혔는데 거기에 결국 핵심 대상은 중국이거든요. 물론 한국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국에선 빠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이라는 안보 기제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갈
노골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한국이 빠진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죠. 중국 견제와 북한 억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걱정하는 게 미국의 우익들, 네. 일본의 우익들 또 뭐 아베 신조 그 내각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들이 만약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미국한테 가서 봐라 원래 한국은 이 한미일 안보 협력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이해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원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경사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좀 폄훼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재는 아니더라도 관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중재 가능성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중재는 안 하고 관여만 했을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일 그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로 계속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어쨌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고요. 조금 더 작은 목표를 얘기하면 일본에 기울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논란들이 정치권에서 일고 국민들의 여론까지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기울었던 부분들은 미국으로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효과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부분을 어쨌든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의 한일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작업. 이 작업은 다음 추후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외교부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회담은 나름대로 두 분이 또 다시 얼굴을 붉히고 나오는 게 아닌 것인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시간은 굉장히 35분 정도로 짧았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향후의 대처의 국면에서 일본의 외무성과 한국의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라는 것들을 합의했다고 한다면 향후에 전개될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외교 라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산성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 쪽에서 드디어 이제 양쪽에 두 개의 전선이 만들어진 것이고 일본의 외무성이 얼마나 움직일지 여부는 앞으로 굉장히 미지수가 많습니다만 적어도 그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으로 다시 촉발이 된 한일 갈등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 해소를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중재라고 표현을 할 수준까지는 아직 네. 못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해에 반하죠.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우리 나눈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될 수밖에 네. 없고 그 틈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파고들어서 우리의 카디즈 심지어는 영공까지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멈추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나 미국 행정부랑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 일단은 미국의 손익계산을 빠르게 하는 그런 상태고요. 미국의 자국 이익에 얼마나 이것이 이제 플러스가 되느냐 혹은 또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느냐 그 계산이 빠르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을 경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좀 일종의 개입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죠. 한 번 더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 한일 간의 갈등에서 미국이 어떤 이득을 좀 볼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계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미국 전체의 시스템 자체는 한일 갈등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움직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적극적인 모습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손을 잡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후에 국내에서는 일본 쪽의 변화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되는 상황입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본 쪽에서는
뭐 이미 수출 규제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조치였고 논리도 네. 굉장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판하는 일본 국내의 매스컴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 쪽의 논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 경축사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지점은 어쨌든 한국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일본 정치권이나 아베 수상이 생각 상관없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도 침투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한국이 적어도 가지고 있는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해서 아베 수상은 결코 지금까지 어떤 언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대립 국면을 끌고 나가서 네. 아베 수상이 과연 뭘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일본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한국에서 먼저 경축사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자라는 강력한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은 일정 정도는 일본에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어제 외상회담에서 저는 약간은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외교 라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대화 국면을 이어나가자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대상에서 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졌고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오는 28일이거든요. 네. 실제로 시행이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저는 이것은 100% 경제 보복이다 네. 생각을 하고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죠. 비관세 장벽을 올린 것이고요. 이것은 뭐 예정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전체적으로 예상을 못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예상을 못했다라는 것이 이 조치 백색 국가를 8월 2일 날 배제하는 조치를 한 후에 이 국내 한국의 이 대응이 굉장히 강경했고 또 세계 여론도 그 일본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 경제 보호 무역주의를 동원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 8.15 경축사에 우리 대통령이 잘 지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일본도 좀 당황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은 금수 조치나 네. 수출 제한 조치가 아니라 그냥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령을 철회를 한다든지 뭐 그것을 유보를 한다든지 하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할 겁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한국을 조금 더 압박할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은 된 후에 이번에 우리가 했던 개별 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안 했지만 언제든지 경제산업상에서 그 개별 품목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최초의 일본이 반도체 그 부품 3개를 네. 경제산업상에서 네. 일반적으로 개별 품목 지정한 것처럼요. 그걸 활용해서 계속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두세 달 안에 뭐 여러 차례 고비 변곡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다음 달에는 9월 17일입니다.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데 이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일단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곧 9월 17일 얘기하기 정도에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만큼의 성과, 더더군다나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유엔 총회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외상회담에서 사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 코노 외상이 얘기했던 게 외교 라인을 얘기하면서 네. 경제산업성에서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에 대한 조치가 사실은 그 부분은 한국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관한 조치는 경산성이 다 맡아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번 회담에서 나온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얘기를 외무성이 하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 부분은 경산성이 한다라는 두 가지 네. 얘기는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논리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규제가 부당한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보복이라는 의미, 그것은 강제동원 재판에 대한 보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리를 일본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제 외상회담으로서 외교 라인과 경상선 라인을 별도로 가동한다. 즉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사실은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사실은 외상회담의 앞날도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닌 거죠. 네, 박 교수님. 네. 한일 두 정상이 다음 달 뉴욕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회담은 전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 많이 돼야죠. 그래서 이번 베이지 회동 때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저도 조금은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이 남은 것이
뭔가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가동한다든지 그리고 차후에 회담을 약속하는 그런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1차적으로 차관급에서 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관급으로 올라가기 전에 차관급에서 상호 간의 입장은 확인이 된 것이니까 그것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 그다음에 장관급으로 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돼야 그다음에 정상 간에 만나서 최종談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9월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고 바로 어제 베이지 회동에서 만약 합의가 됐다면 그러면 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한일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두 교수님의 전망을 끝으로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올 연말까지 지켜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가을쯤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가 12월 달에 있을 한중일 네. 정상회담이라든지 어쨌든 이 문제를 논의할 틀이 만들어진다면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게 최종적인 이제 출구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12월까지의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일 텐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박 교수님께서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길어질수록 어쨌든 우리의 피해가 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색 국가의 제외를 하고 여전히 일본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어떻게든지 축소해서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하종문 한신대 일본어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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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